지옥의 모든 악마들이 발명한 사랑을 파괴하는 모든 끔찍한 장치들 중에서도 잔소리가 가장 치명적인 장치이다. 잔소리는 실패하는 법이 없다. 킹코브라의 독처럼 그것은 항상 사랑을 파괴하고 죽여버린다. 안녕하세요. 책도서관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읽어드리겠습니다. 레프 톨스토이의 아내는 너무 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죽기 전 두 딸 앞에서 고백했다. 내가 너희 아버지를 죽였다. 딸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울고만 있었다. 딸들은 어머니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끊임없는 불평과 끝없는 비판과 끝을 모르는 잔소리로 아버지를 죽음에 이끌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톨스토이와 아내의 삶은 어느 면으로 보나 행복해야 했다. 톨스토이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소설가 중 한 사람이다. 그의 걸작 중에서도 전쟁과 평화와 안나 카레니나는 세계 최고의 문학 작품으로 영원히 빛날 것이다. 톨스토이가 워낙 유명했던 나머지 그를 추종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낮이고 밤이고 그를 따라다니며 톨스토이가 했던 말을 모두 받아 적는 사람도 있을 정도였다. 톨스토이가 그저 이제 자러 가야겠군과 같은 정말 사소한 말을 하더라도 기록에 남았다. 지금 러시아 정부는 톨스토이가 썼던 모든 문장들을 인쇄하고 있다. 톨스토이의 글은 100권을 채우고도 남을 기세다. 톨스토이와 그의 아내는 명성뿐 아니라 재산도, 사회적 지위도, 거기에 대해 아이들도 있었다. 이보다 더 화려했던 결혼은 없을 것이다. 처음에는 행복이 너무도 완벽하고 강렬하여 이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까 두려울 정도였다. 그래서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이 행복이 오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톨스토이가 조금씩 변해간 것이다. 결국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쓴 위대한 책들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톨스토이는 평화를 설교하고 전쟁과 가난을 없애자는 팸플릿을 쓰며 평생을 보냈다. 톨스토이는 자신이 젊었을 때 살인을 포함해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죄를 저질렀다고 고백한 적이 있다. 그 톨스토이는 진심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기로 작정했다. 그는 자신의 땅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고 청빈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는 밭에 나가 일하고 나무를 베고 건초를 쌓았다. 자신의 신발을 만들고 자신의 방을 청소하고 나무 그릇에 밥을 먹었으며 자신의 원수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했다. 레프 톨스토이의 삶은 비극이다. 비극의 원인은 결혼이었다. 그의 아내는 사치를 좋아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사치를 경멸했다. 아내는 명성과 사람들의 갈채를 강구했다. 하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은 톨스토이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아내는 돈과 재산을 원했다. 하지만 톨스토이는 재산과 사적 소유는 죄라고 믿었다. 오랫동안 아내는 잔소리하고 질책하고 소리질렀다. 톨스토이가 자신의 책을 발행할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저작권료도 받지 않고 주려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책들이 가져다 줄 돈을 받았다. 톨스토이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그녀는 히스테리 발작을 일으켰다.
입에는 아편을 달고 바닥을 구르며 남편을 죽여버리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우물에 떨어져 버리겠다고 위협했다. 그들의 삶 속에서는 이런 장면도 찾아볼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 역사상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다. 이미 말했듯이 처음 결혼했을 때 이들은 너무나 행복했다. 하지만 48년이 지난 후 톨스토이는 아내를 보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저녁 때 이따금씩 늙고 상심한 아내는 사랑을 갈구하며 톨스토이에게 와서 그의 곁에 앉아 50년 전 남편 일기에 썼던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읽어달라고 간청했다. 지금은 돌이킬 수 없는 그 아름답고 행복했던 시절을 한 사람은 읽고 한 사람은 들었다. 그러다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다. 오래전 그들이 꿈꾸었던 낭만적인 삶과 지금의 삶은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끔찍하게 다른지. 82세가 된 톨스토이는 더 이상 이 비극적이고 불행한 가정생활을 견딜 수 없었다. 1910년 10월 어느 눈 오던 밤 톨스토이는 아내를 피해 추위와 어둠 속으로 나섰다. 어디로 가야겠다는 생각도 없었다. 그로부터 11일 후 톨스토이는 기차역에서 폐렴으로 죽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그가 있는 곳에 그의 아내가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잔소리와 불평과 히스테리가 치러야 했던 대가였다. 독자들은 톨스토이의 아내가 잔소리할 만한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요점을 벗어나 있다. 문제는 이것이다. 잔소리가 그녀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아니면 잔소리로 인해 나쁜 상황이 더 나빠졌는가? 제가 생각해도 전 미쳤던 것 같아요. 톨스토이 부인은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뉴욕시 가정법원에서 11년을 근무했던 베시 햄버거는 수천 건의 처자 유기 사건을 검토하고는 남성들이 집을 나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아내의 잔소리라고 말했다. 보스턴 포스트는 이렇게 표현했다. 많은 아내들이 잔소리라는 작은 삽질을 통해 조금씩 자신들의 결혼 생활을 무덤으로 만든다. 따라서 행복한 가정 생활을 유지하고 싶다면 첫 번째 비결은 다음과 같다. 절대로, 절대로 잔소리하지 마라. 영국의 수상이었던 디즈레일리는 말했다. 나는 인생에서 많은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절대 사랑을 위해 결혼하는 바보짓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말을 지켰다. 디즈레일리는 35살까지 독신을 유지하다가 이미 남편과 사별한 한 부유한 여성에게 청혼했다. 15세 연상이었던 이 여성의 머리카락에는 50번의 겨울이 내려준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있었다. 사랑이라고? 아니다. 그녀 역시 디즈레일리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디즈레일리가 돈 때문에 자신과 결혼하려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단 한 가지 부탁을 했다. 1년 동안 디즈레일리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볼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자 둘은 결혼했다. 대단히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다. 상당히 계산적이기도 하고, 하지만 대단히 역설적이게도 디즈레일리의 결혼은 누덕누덕하고 엉망진창인 결혼의 역사에서 단연 빛나는 성공한 결혼 중 하나였다. 디즈레일리가 선택한 부유한 여성은 젊지도 아름답지도 똑똑하지도 않았다.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가 하는 말을 듣고 있다 보면 특히 문학과 역사 쪽에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을 저질러 실소가 나올 지경이었다. 예를 들자면 도대체 누가 먼저야 그리스인들이야 아니면 로마인들이야 라는 말을 할 정도였다. 그녀의 옷 취향은 기괴하다고 할 수 있었고 집안을 꾸미는 취향은 기상천외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혼해서 가장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진정한 천재였다. 그 가장 중요한 일이란 바로 남자를 다루는 기술이다. 그녀는 자신의 지능과 디즈레일리의 지능을 겨루려 들지 않았다. 디즈레일리가 재치 넘치는 공작 부인들과 재담을 마치고 지치고 피곤하여 오후에 집에 들어오면 메리 앤은 가벼운 수다로 디즈레일리를 쉬게 해주었다. 디즈레일리는 점차 집에 돌아오는 일이 즐거워졌다. 디즈레일리에게 집이란 그의 마음이 긴장을 풀고 메리 앤의 따뜻한 사랑 앞에서 여유롭게 누워 쉴 수 있는 곳이었다. 나이 들어가는 아내와 같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그의 삶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그녀는 디즈레일리의 협력자였고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조언자였다. 디즈레일리는 매일 밤 하원이 마치자마자 하루 동안 벌어졌던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려주려고 서둘러 집으로 갔다.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메리 앤은 자신의 남편이 실패하지 않으리라 믿었다. 30년 동안 메리 앤은 디즈레일리를 위해서만 살았다. 그녀가 자신의 재산을 마음에 들어했던 유일한 이유는 그 재산으로 인해 디즈레일리가 편하게 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 그녀는 디즈레일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 그녀가 죽은 후 디즈레일리는 백작이 되었다. 하지만 그가 자기를 받기 전부터 디즈레일리는 빅토리아 여왕에게 간청하여 그녀를 귀족으로 만들고자 했다. 1868년 메리 앤은 디즈레일리보다 앞서 지위를 받고 비콘스필드 자작 부인이 되었다. 그녀가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모자라고 산만하게 굴더라도 디즈레일리는 한 번도 그녀를 나무라지 않았다. 한 번도 비난의 말을 꺼내지 않았다. 혹 누구라도 그녀를 비웃으려 하면 디즈레일리는 그 자리를 참지 않고 그녀를 격렬하게 옹호했다. 메리에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다. 하지만 30년 내내 자신의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고 찬사를 보내고 존경을 포하면서 전혀 지치지 않았다. 결과는 어땠을까? 디즈레일리는 말했다. 우리는 결혼한 지 30년이지만 한 번도 그녀가 실증난 적은 없었습니다. 디즈레일리는 메리 앤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감추지 않았다. 결과는 어땠을까? 메리 앤은 친구들에게 말하곤 했다. 그의 친절함 덕분에 나의 생애 전체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어. 둘 사이에 흔히 하는 농담이 있었다. 디즈레일리가 당신도 알겠지만 난 돈 때문에 당신과 결혼한 거예요. 라고 하면 메리앤은 웃으며 그렇죠. 하지만 다시 한번 결혼해야 한다면 사랑해서 결혼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라고 응수했다고 한다. 그러면 디즈레일리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렇다. 메리앤은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디즈레일리는 그녀가 자신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놓아주는 현명한 사람이었다. 헨리 제임스는 말했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에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나름대로의 방식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방식이 폭력적으로 우리의 방식에 개입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중요한 말이니 반복해 보겠다. 다른 사람과의 교제에서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나름대로의 방식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리랜드 포스터 우드도 가족 안에서 같이 성장하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결혼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사람을 찾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원한다면 두 번째 비결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를 바꾸려 들지 말라. 공직 생활 중 디즈레일리의 숙적은 윌리엄 글래스스턴이었다. 이 두 사람은 모든 문제에서 부딪혔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둘 다 사적으로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다. 윌리엄 글래스스턴과 캐서린 글래스스턴은 59년을 같이 살았다. 지속적인 헌신으로 빛나는 세월이었다. 글래드스턴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영국 수상 중에서도 가장 위험 있던 이 사람이 아내의 손을 잡고 난로 앞 깔개 위에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글래드스턴은 공적으로는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지만 집에서는 비난이라고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 식탁에 앉았는데 가족 모두가 여전히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글래드스턴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가족들을 부드럽게 나무랐다. 그는 커다란 목소리로 알 수 없는 노래를 부르곤 했다. 가족들은 영국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아래층에서 혼자서 가족들이 내려와 같이 아침을 먹어주길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다. 인간관계에 능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았던 글래드스턴은 집안에서 절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으려 했다. 도로시 딕스는 불행한 결혼 생활의 원인에 대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권위자이다. 그녀에 따르면 50% 이상의 결혼이 실패한다고 한다. 그렇게 많은 낭만적인 꿈들이 이혼이라는 바위 앞에 산산이 부서지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비판이다.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저 다른 사람의 마음만 아프게 만드는 비판 말이다. 따라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고 싶다면 세 번째 비결을 기억하라. 비판하지 마라. 혹시라도 아이를 야단치고 싶다면 당신은 아마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걸 상상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나는 야단을 치더라도 미국 저널리즘의 고전 중 하나인 아들아, 아버지가 잠시 잊고 있었단다. 를 읽은 다음에 치라고 말하고 싶다. 이 글은 원래 피플스 홈 저널의 사설의 형태로 실렸다. 저자의 허락을 받아 여기서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압축한 글을 실도록 하겠다. 아들아, 아버지가 잠시 잊고 있었단다. 들어보렴. 아들아, 내가 말을 하려는 지금 너는 잠들어 있구나. 조그만 팔 하나는 뺨 아래 아무렇게나 쑤셔넣고 있고 금발머리는 촉촉한 이마에 붙어 있구나. 혼자서 내 방에 가만히 들어왔단다. 조금 전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견디기 힘든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들더구나. 죄책감에 마음이 아픈 채 아빠는 지금 내 침대 곁에 앉아 있다.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다. 아들아, 나는 내게 짜증을 부렸다.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수건에 얼굴을 대는 신용만 한다고 야단쳤다.
신발을 깨끗이 닦지 않는다고 화를 냈다. 내가 물건들을 바닥에 던졌을 때는 흥분해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아침을 먹으면서도 잔소리를 했구나. 음식을 흐린다. 꼭꼭 씹어 먹지 않는다. 팔꿈치를 식탁에 올려놓는다. 빵에 버터를 너무 많이 바른다. 그런데도 내가 기차를 타러 나가는데 놀러 나가던 너는 나를 향해 손을 흔들며 아빠 안녕 하고 말했다. 나는 얼굴을 찌푸리곤 대답이랍시고 어깨 좀 쭉 펴 라고 말했다. 오후 늦게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길을 걸어오다 보니 내가 보였다. 무릎을 꿇고 구슬치기를 하고 있었다. 긴 양말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 너를 앞세우고 집으로 향해서 내 친구들 앞에서 창피를 주었구나. 양발은 비싸다. 네가 사야 하는 처지였다면 좀 더 조심했을 것이지. 아들아, 아빠가 그렇게 말했다. 기억하니 아들아? 나중에 내가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내가 수줍은 상처 입은 표정으로 들어왔던 걸. 일을 방해받은 게 짜증나서 서류 너머로 쳐다보니 너는 문간에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었다. 나는 으르렁댔지. 원하는 게 뭐야? 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폭풍처럼 서재를 가로질러 와서 두 팔로 내 목을 껴안고는 키스를 했다. 너의 작은 팔은 하느님이 내 마음속에 꽃피워 놓은 사랑으로 나를 꼭 안아주고 있었다. 그 꽃은 아무리 무시해도 시들지 않을 꽃 같았다. 그리고 너는 타박타박 계단을 올라 내 방으로 갔다. 그리고 아들아,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손에서 서류가 스르르 미끄러져 떨어졌다. 갑자기 커다란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았다. 도대체 나는 습관적으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거지? 흠잡는 습관, 야단치는 습관. 이게 내가 어린 아이인 데 대한 나의 보상이었던 거야. 내가 널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다. 어린 내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있었던 거지. 나에게 적용해야 할 잣대를 가지고 너를 판단하고 있었던 거지. 내 성격에는 좋은 점도 많고 훌륭하고 진실한 점도 많단다. 내 작은 마음은 저 높은 산을 뚫고 올라오는 새벽보다도 넓지. 내게 달려와 잘 자라고 입 맞춰주는 내 행동만 보아도 알 수 있어. 아들아, 오늘 밤엔 그 행동 말고는 내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난 어둠 속에서 내 옆에 이렇게 와 있다. 무릎도 꿇고 있다. 내가 부끄럽구나. 보잘것없는 사과란 걸 안다. 내가 깨어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하지 못할 말이라는 것도 안다. 하지만 내일부터 이 아빠는 진짜 아빠가 될 거야. 너와 친구가 될 거야. 내가 아프면 같이 아프고, 내가 웃으면 나도 웃을 거야. 짜증내는 말이 나오면 혀를 깨물고 참을 거야. 주문처럼 스스로에게 말할 거야. 아직 아이일 뿐이야. 아주 작은 아이. 너를 어른처럼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두렵구나. 하지만 이렇게 작은 침대에 피곤해 아무렇게나 누워있는 너를 보니 넌 정말 여전히 아기구나. 바로 엊그제만 해도 넌 내 엄마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안겨 있었지.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바랐구나.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구나. 남성들은 여성들의 잘 보이고 싶고 옷을 잘 입고 싶어 하는 노력에 대해 인정해 주어야 한다. 남성들은 여성들이 옷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깨달은 경우라도 흔히 잊어버린다.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한 남성과 여성이 다른 남성과 여성을 만나는 경우 여성은 다른 남성을 보는 경우가 드물다. 여성은 다른 여성이 얼마나 옷을 잘 입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보기 마련이다. 나의 할머니는 몇 년 전 98세의 나이에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기 바로 얼마 전에 할머니께 30년도 더 된 할머니 사진을 보여드린 적이 있다. 할머니는 이미 눈이 좋지 않아 그 사진을 제대로 보실 수도 없었다. 그분이 우리에게 했던 유일한 질문은 이랬다. 내가 무슨 옷을 입고 있니? 생각해보라.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채 생애 마지막 12월을 보내고 계신 100세를 눈앞에 두고 노환으로 자리 보존하시는 힘 빠진 할머니가 기억력도 점점 나빠져 이제는 자신의 딸들도 알아보지 못하시는 와중에도 자신이 30년 전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를 알고 싶어 한다. 그 질문을 하셨을 때 나는 바로 옆에 있었다. 그 질문은 내게 지워지지 않을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 부분을 읽고 있는 남성들은 자신이 5년 전에 어떤 옷, 어떤 셔츠를 입고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기억해 보려는 요만큼의 욕망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여성들은 다르다. 우리 미국 남성들은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프랑스 상류계급의 남성들은 여성들의 드레스나 모자에 찬사를 보내도록 배운다. 그것도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운다. 프랑스에는 5천만 명에 달하는 남성들이 있는데 이들 모두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 것이다. 모스크바와 상트페르부르크의 무례한 귀족들은 예전에는 예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차르 시대의 러시아 상류층에서는 저녁을 즐기고 난 후 요리사를 불러 칭찬을 하는 게 관행이었다. 다음에 닭이 잘 구워졌을 때 아내에게 잘 구워졌다고 말하라. 그리고 그런 배려심 있는 말을 하는 김에 두려워 말고 당신의 행복에 그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알려주어라. 디즈레일리는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가였다. 하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이 작은 아내에게 빚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 알리는데 전혀 꺼리낌이 없었다. 요 전날 잡지를 읽다가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보았다. 가수이자 코미디언인 에디 켄터의 인터뷰였다. 에디 켄터는 말했다. 저는 세상 누구보다도 아내 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녀는 제 최고의 친구였습니다. 제가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저희가 결혼한 다음에는 그녀가 돈을 모았습니다. 그 돈을 투자하고 재투자했습니다. 저를 위한 재산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운 아이들도 5이나 낳아 주었지요. 제게 언제나 근사한 가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무엇이라도 이룬 게 있다면 그 모든 칭찬은 그녀가 받아야 합니다. 할리우드에서 결혼은 위험한 일이다. 영국의 로이드 보험사라도 도박이라고 생각해서 피할 것이다. 하지만 드물게 대단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도 있다. 그중 하나가 워너 백스트 부부이다. 위니프레드 브라이슨이라는 이름으로 빛나는 무대 경력을 쌓았던 백스터 부인은 결혼한 후 무대를 떠났다. 하지만 그녀의 희생 때문에 행복한 결혼 생활에 금이 가지는 않았다. 그녀는 무대의 갈채를 그리워했습니다. 워너 백스터는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제 갈채를 오롯이 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하려고 애썼죠. 여성이 남편에게서 행복을 찾으려면 남편의 인정과 헌신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정과 헌신이 준실된 것이라면 아내가 행복함에 따라 남편도 행복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 따라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가장 중요한 규칙 중 하나가 바로 네 번째 비결이다. 진심으로 칭찬해 주어라. 시카고의 조지 사바스 판사는 4만 건의 부부싸움을 살펴보고 2천 쌍을 화해시킨 사람이다. 그는 말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의 가장 깊은 곳에는 사소한 것들이 있지요.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가 손을 들어주는 간단한 행동만으로도 수없이 많은 이혼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미국 네바다주 리노시에서는 이혼 법정이 일주일에 6번 열린다. 10건의 결혼 중 1건은 이혼으로 끝난다. 이 중 진짜 비극으로 인해 깨지는 결혼이 얼마나 되리라 생각하는가? 정말 드물다. 내가 보장한다. 며칠 동안 밤낮으로 이혼 법정에 앉아 행복하지 않은 남편과 아내들의 증언을 들어보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사랑은 하찮은 것으로 인해 가버린다. 따라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5번째 비결은 다음과 같다. 작은 관심을 보여라. 만족한 아내와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이 100만 달러를 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지만 자신의 결혼을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 진지한 생각과 노력을 하는 사람은 100명 중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그저 운에만 맡기고 운에 따라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하고 나쁜 결과를 얻기도 하는 거죠. 왜 남자들은 고압적인 태도보다는 부드러운 태도를 취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도 상황을 능란하게 처리하지 못하는지 우리 여자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모든 남편들은 아내를 즐겁게 만들면 어떤 일도 아무런 대가 없이 하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몇 마디 돈 들지 않는 칭찬만 던져주어도 예를 들어 아내가 얼마나 살림을 잘하며 얼마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야기만 해도 아내는 한 푼도 함부로 쓰고 다니지 않을 겁니다. 남편들은 아내에게 작년에 산 옷을 입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웠는지 이야기하면 그녀가 올해 나온 신상품에 눈도 돌리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내의 눈에 키스를 하면 아내의 눈을 감게 만들 수 있고 입술에 키스만 하면 아내의 말을 멈추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모든 아내들도 남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남편들에게 자신들에 대한 완벽한 사용 설명서를 주었기 때문이죠. 남편이 아내의 기분을 맞춰주거나 칭찬해주지 않고 아내와 싸우고 나서 그 대가로 맛없는 음식을 먹고 그녀에게 새 옷과 차와 진주를 사주느라 돈을 낭비하는 것을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 대해 화를 내야 할지 역겨워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따라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6번째 비결은 다음과 같다. 예의를 지켜라. 예, 지금까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을 읽어드렸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